계속 진행합니다. 104페이지 3번에 감가상각의제. 이거는 아주 독특한 규정인데요. 아주 독특한 규정입니다. 얘는, 그리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얘는 감가상각의제예요. 감가상각의제. 이거는 즉시상각의제하고 전혀 다릅니다. 의제자가 같이 붙는다는 공통점은 같지만 그거 외에 즉시상각의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제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 즉시상각까지 좀 비슷한 개념을 3개 배웠는데, 아니다. 비슷한 개념이 아니죠. 단어만 비슷한 개념이고 서로 개념은 완전 다르다는 거. 그 중에 이게 제일 좀 난이도가 있고 1차 출제될 가능성은 좀 낮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나올 수는 있습니다. 자, 박스 보시면 주 A는 1, 2기에 법인세를 감면받으면서 비품, 취득가액 1000, 내용연수 2년, 정액법에 대해서 임의상각제도를 악용해서 감가상각비를 1, 2기에 아껴두었다가 3, 4기에 계상한대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보세요. 회사가 1기, 2기, 그 다음에 3기, 4기가 있는데, 회사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1기, 2기는 지금 법인세 감면받는 2년 동안이래요. 법인세 감면. 자, 법인세를 1년, 2년, 2기 동안 감면받으니까 굳이 1기, 2기에는 회사가 이익이 나도 손실이 나도 세금은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낸다고요. 안 내요. 이해하셨어요? 나 지금 100원짜리 자산이 있고 내용연수는 N2년이래요. 2년. 그러면 50원씩 2번 그냥 잡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1기, 2기에는 굳이 이걸 비용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비용 처리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해에는 세금을 안 내는데.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잔머리를 쓰는 거죠. 기업회계가 이때부터 50, 50 잡고 안 잡으면 되는데, 이것이 일부러 요 임의상각 제도를 악용해서 안 잡다가 이때 50, 50을 잡아요. 자, 원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소위 임의조정이라고 해서 많이 잡는 건 안 되는데 조금 잡는 건 돼요, 안 돼요? 되니까 지금 일부러 조금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기업회계도. 즉 기업회계가 세법의 그 규정을 악용한 거죠. 조금 잡는 거 인정된다고 하니 법인세 감면받는 해에 아예 안 잡아버린 겁니다. 세법이 이것만큼은 인정해준다, 못해준다? 못해줘요. 이 나쁜 놈아, 너는 50하고 50을 무조건 잡아야 돼. 왜 무조건 잡는다? 법인세를 감면받았다는 단서가 있으니까. 매우 독특한 규정이죠. 그래서 세무조정으로 이때 일부러 송금산입을 50만큼 해놓고요. 이때도 일부러 송금산입을 50만큼 합니다. 그럼 이때는 한도를 더 이상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이제. 그래서 이때 다시 뱉어내라는 소리예요. 송금불산입으로 세금 뱉어내고, 송금불산입은 안 좋은 거 아시죠? 세금 뱉어내라는 송금불산입으로 이렇게 50의 세금을 뱉어내라는 규정입니다. 자, 요거를 강제조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도 미달이어도 무조건 송금산입을 해야 하는 소위 신고조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 밑에 우리 칠판 마크 볼까요? 뭐라고 써있냐면, 임의상각제도의 원칙에 의하면 3기하고 4기에 원래 세법은 다시 500씩, 나는 50씩 썼는데 500씩 한도를 주지만 감가상각 의제에 해당하면 3기, 4기에는 한도 없이 바로 그냥 손불당한다는 거 조심하세요. 다음 페이지 양가로 1번의 의의입니다. 동그라미 1번. 법인세가 면제 감면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기 법인세 면제 감면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사실상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로서 세법상 상각 범위액, 즉 한도에 미달하게, 안 했네 50씩 하는데 안 했죠. 미달하게 감가상각한 경우 이 과소계상액을 추가로 송금산입을 감가상각한 걸로 의제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가상각 의제라고 해요. 송금산입함, 즉 임의상각제도의 예외 규정으로서 이때는 무조건 신고조정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동그라미 2. 1에서 추가 송금산입을 하지 않았다면 그 후 과세기간에 상각범위액의 기초가 될 자산을 그만큼 줄여버려서 다음 연도부터 감가상각을 조금만 해야 합니다. 상각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상각 우리는 송금산입 해놨는데 만약에 안 했다 하더라도 그냥 줄여버려요. 줄여버려서 그 감가상각 의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해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가로 2번 효과.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 의제가 발생한 연도에 그 감가상각 의제액만큼 추가 송금산입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향후 연도에 그 감가상각 의제액만큼 상각범위액 한도액이 감소가 돼버리죠. 이미 50, 50 했으니까 감소가 된다고요. A. 정액법 한도는 미니멈 취득가액 곱하기 상각률에 미상각잔액 빼기 감가상각 의제. 우리 50, 50씩 해버리니까 지금 0 나오잖아. 0 나오죠. 이미 50, 50을 빼버렸으니까 100을. 그리고 B. 정률법 한도는 세법상 미상각잔액의 감가상각 의제액 50씩 50씩 감가상각 다 해버렸으니까 결국 미상각잔액이 없을 거 아닙니까? 다 50씩 50씩 우리가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감가상각 의제액을 해버려서 상각률을 줄여줍니다. 즉 동그라미 1번 감가상각 의제가 발생한 연도에는 무조건 송금산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사람들이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2번도 이해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일부러 감가상각을 한 걸로 가정하니까 이때부터는 한도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거나 매우 적게 나온다. 매우 적게 나온다.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결손 발생이나 감면 요건 미비 등으로 실제로 법인세를 감면받지 못하거나 2. 해외 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은 제외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감면을 받아야 돼요. 감면을 받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1 우리 회사가 결손금이 많이 누적돼 있으면 감면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감가상각 의제는 걸리는 게 아닙니다. 감가상각 의제에 걸리려면 실제로 감면을 받아야 합니다. 4번 KIFRS 적용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요거는 2011년에 이슈였고요. 지금은 이슈가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 그래도 책에 나왔으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뭐냐? 지금은 더 이상 이슈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실제로 2010년 말과 2011년 1월 1일 즉 하루 사이에 쉽게 얘기해서 2011년 1월 1일자로 과거 K갭에서 KIFRS로 바뀐 건 알고 있죠? 이런 말을 몇 번 했잖아요. KIFRS 신고조정 특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슈가 아닙니다. 이게 10년이에요. 여기가 11년이에요. 여기가 12년이고 딱 이날이죠. 이날. 딱 이날. 이날 1월 1일자로 K갭에서 KIFRS로 모든 게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는 감가상각비가 150이래요. 왜냐면 그 당시는 예전에 1,500원에 사온 것을 그 당시 10년으로 나누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150씩 감비가 잡혔어요. 근데 IFRS가 들어오면서 과거 K갭에 비해서 이날부터 KIFRS 썼는데 KIFRS는 모든 세법상의 내용연수 세법상이 아니지. 이건 기업회계니까 기업회계 내용연수를 현실화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1,500원에 샀던 것을 이제는 10년짜리를 15년으로 바꿨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감가상각비가 150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겠어요? 100이 나와야겠네. 감가상각비가 따라왔죠. 감가상각비가 150이 아니라 이제 100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박스 보시면 세법상 추가 송금산입, 세법상은 추가 송금산입을 50을 더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내용연수가 과거에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어서 감가상각비가 원래 150원 잡혀야 하는데 IFRS가 들어오면서 100으로 감가상각비가 50이 줄었다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세법 말고요. 기업회계에서는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기업회계에서는 잘 된 거 아니에요? 왜냐면 150씩 감비 잡히던 것이 이제 100으로 감비가 줄어드니까 감가상각비가 덜 잡히니까 손익이 개선될 거 아닙니까? 기업회계에서. 맞죠?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세법에서는 이렇게 바뀐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감가상각비 150까지 가야 송금 많이 인정되는데 이제 100밖에 못 잡으니까 갑자기 세법에서는 우울해지잖아요. 세법에서는 우울해지죠. 그 우울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가 뭐를 허용해준다? 송금산입을 허용해준다 이거죠. 자, 양가로 1번의 의의부터 봅니다. KIFRS 도입으로 인해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실제로 그랬어요. 2011년에 내용연수를 증가시켰어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도 많이 바꿨죠.
아무튼 감가상각비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이렇게 하면 줄어들거든요. 변경 또는 비한정 내용연수로 더 이상 감가상각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내용연수 비한정이니까 감가상각 안 하니까 그만큼 감가상각비가 줄었을 거 아닙니까? 상각을 하지 않은 무형자산이 등장하는 등 이른바 K갭 방식에 비해서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면서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하겠죠. 세부담 증가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비용이 줄어드니까 세부담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 K갭 방식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만큼 추가적으로 송금 산입을 가능하게 하는 신고주 중의 특례입니다. 양가로 2번의 요건을 보시면 반가로 1번 대상법인은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만 요걸 하고 있고요. 반가로 2번의 대상자산은 동그라미 1 유형자산, 동그라미 2번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동그라미 3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 전에 취득한 영업권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1번 2013년 이전에 취득한 자산 추가 송금 산입은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인데 제가 동그라미 1번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개별 자산별 추가 송금 산입액은 종전의 감가상각비 얼마였어요? 종전의 감가상각비 빼기 이미 송금 산입한 감비. 올해 지금 송금 산입 얼마 했어요? 100 했으니까 추가 50원을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동종자산 감가상각비 한도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따가 밑에 사례에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주 1번, 주 2번에 보시면 KIFRS를 적용하기 전 종전 방법의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액법은 취득가액 곱하기 기준 상각률, 정률법은 미상학자액 곱하기 기준 상각률이라는 걸 곱하고요. 기준 상각률은 KIFRS 적용 전의 상각률인데 동종자산 취득가액분의 동종자산 감가상각비. 그 밑에 다 밑에 사례 있으니까 사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2번에 동종자산 취득가액 합계액 곱하기 기준상각률 빼기 이미 송금에 산입한 동종자산 감가상각비 합계액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사례 좀 볼게요. 2011년부터 KIFRS를 도입했고 K갭의 내용연수는 10년인데 KIFRS에서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무려 10년을 더 연장했죠. 그리고 기계장치 중 동종자산 AB가 있는데 이거를 과거 K갭을 기초로 했으면 기준상각률은 10%였다고 하재요. 왜냐면 10년이었으니까 10분의 1 하면 10% 나오잖아요. 자, 보시면 A는 취득가액이 10,000원, 결산상 감가상각비를 이번에 600원밖에 안 잡았어요. 근데 세법상 한도는 1,300원이라고 가정하면 지금 한도 미달을 700원을 더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B에 보시면 얘는 취득가액이 30,000원이고 결산상은 3,100을 감가상각비 잡았는데 세법상 한도는 3,200원이니까 추가 송금 산입을 100을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총 800의 추가 송금 산입을 더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표 밑에 보시면 추가 송금 산입은 미니멈 1번과 2번 중 작은 금액으로 잡아야 하는데 1번 개별 자산별로 일단 추가 송금 산입을 잡을 수 있는 걸 구해야 하는데 A는 10,000원에 과거에 10%까지 상하겠으니까 1,000원까지 잡을 수 있는데 600원밖에 안 잡았으니까 400원을 추가할 수 있죠. 근데 B는 30,000원짜리인데 과거 10% 잡았으니까 3,000원까지 할 수 있는데 이미 3,100원을 잡았으니까 얘는 추가 송금 산입을 못 하겠네요. 얘가 0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러면 A랑 B를 더하면 이번에 400원까지 추가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2번 전체 동종자산의 한도라는 게 필요한데요. 10,000원, 30,000원 두 개면 40,000원이죠. 40,000원이고 과거 방식은 10%죠. 그러니까 즉 4,000원까지 할 수 있는데 빼기 실제 한 게 600원하고 3,100원이니까 3,700원까지 밖에 안 해서요. 300원밖에 동종자산 전체 한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추가 송금 산입액은 800원도 아니고 300원, 400원도 아니고 300원, 즉 동그라미 2번 한도에 걸려서 300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저 위에 있는 표에 반가로 1번 2013년 이전 자산에 대한 박스고요. 반가로 2번 2014년 이후 자산에 대한 박스는 훨씬 더 복잡하고요. 출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5번 자산감액분 마이너스 유보에 대한 상각비 계산은 요거는 꽤 중요한 편이죠. 요거는 1차 시험에서도 골고루 시험에 출제되고 있고요. 꽤 중요합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예전에 저 공부할 때 이거 많이 놓쳤었거든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자산감액분 마이너스 유보에 대한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제목을 외워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마이너스 유보까지 외우기 좀 그러면 그냥 자산감액분 삼각비라고 해서 그냥 제목을 외워버리세요. 이게 왜냐면 정형화된 걸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냥 마이너스 유보, 자산감액분에 대한 삼각비, 자산감액분에 대한 삼각비를 그냥 외워버리시자고요. 양가로 1번의 의의죠. 고가 양수 등으로 인해서 기업회계 취득가액보다 마이너스 유보만큼 세법상 취득가액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가 은근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기업회계 감가상각비에 비해서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적게 나오는, 줄어드는 경우인데 헛방의 법칙, 헛방의 법칙이라고 물론 제가 지어낸 단어죠. 공부할 때 옛날에 하도 헷갈려서 공부할 때 헛방의 법칙이라고 한번 지어내 봤습니다. 양가로 1번의 계산에 이 반가로 1번, 반가로 2번도 아예 순서를 외워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헷갈린다니까요. 이게 정형화 돼서 문제 많이 나오는데, 반가로 1번은 자산감액분 직부인이라고 해서 회사계산 삼각비 곱하기 취득가액 또는 미상학잔액분의 마이너스 유보, 반가로 2번 감가상각비 조정은 동그라미 1번 회사계산액은 회사계산 감가상각비 빼기 자산감액분 직부인, 즉 상기의 반가로 1번 금액을 빼주고, 동그라미 2번 삼각범위액 만약에 정액법이라면 취득가액 빼기 마이너스 한 다음에 상각률을 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밑에 있는 사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례 좀 볼게요. 사례.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산감액분 감가상각비라고 부릅니다. 그냥 제목 외우시려니까요. 자산감액분 마이너스 유보, 헛방의 법칙. 자, 일단은 그냥 무작정 공식 반가로 1번 자산감액분 직부인, 아이고 이렇게 무서워 말이. 감가상각비 곱하기 밑에 취득가액 또는 정률법이라면 미상학잔액, 정률법이라면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마이너스 유보. 반가로 2번은 감가상각비 조정, 드디어 감비 조정. 동그라미 1번 원래 회사계상액, 회사계산 감비에 빼기 반가로 1번 금액, 요거 한 거, 직부인 금액. 동그라미 2번 원래 취득가액 빼기 마이너스 유보, 오늘의 주인공 헛방의 법칙, 그걸 한 다음에 곱하기 상각률. 자, 문제 풀어볼게요. 단기 초 특수관계인인 대주주로부터 건물 시가 1,000원짜리를 1,200원에 매입했어요. 자, 보자마자 뭐 하면 돼요? 회사가 1,200원에 매입 후 10년 동안 정액법 상각 중인데 단기말 기업회계가 120원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했어요. 단기 초에 취득할 때 이미 송금산임에 마이너스 260금 했겠죠? 그 다음에 입금산입 부당행위 200 배당은 지금 알 필요 없고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송금산입 마이너스 뭐 했어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 더 쉬워요. 그려보겠습니다. 기업회계는
계속해서 6점이에요. 107페이지 6점에 삼각부인에게 송금추인 유형입니다. 요거는 출제 가능성은 낮은 편인데요. 이건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인데 밑에 있는 사례 보시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례가 더 쉽습니다. 요거는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어려운데요. 쉽게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사례 보면 장부가액 100의 건물 이미 세법상 유보가 30이 있었대요. 를 법률에 따라 평가한 결과 기업회계에서 50의 평가액을 인식한 경우 세무 주정을 해보자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정말 쉬운데 기업회계에서 100짜리 자산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50을 평가증 하기로 했대요. 50을 평가증. 이렇게 평가증을 하기로 했어요. 자, 기업회계 평가증을 일반적으로 세법이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세법은 부인하는데 이 평가증은 마침 인정되는 평가증인가 봐요. 인정되는 평가증 세법이. 왜?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평가증은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세법도 이거를 150원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죠. 즉 세법도 이렇게 150원을 인정해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법에는 처음부터 유보가 있었던 거예요. 유보가 이렇게 30이 있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기업회계는 이게 100원짜리였는데 세법은 이게 얼마짜리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130짜리였던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자, 이거를 이렇게 이번 기회에 둘 다 150으로 올려준다면 잘 보세요. 기업회계에서는 플러스 얼마가 업이 되는데 50원이 업이 되는데 세법에서는 플러스 얼마만 업을 시켜야 돼요? 20만 업을 시켜야 하잖아요. 왜냐면 얘는 처음부터 30의 유보가 있었으니까 130짜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50을 시켜야 하는데 얘는 플러스 20만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해주면 돼요? 입금불산입 하면 되지. 입금불산입. 또는 기존에 있던 유보에 대한 무슨 조정이에요? 송금불산입에 대한 반대 조정, 입금불산입이지. 자, 더 이상 깊숙이 공부하지 마세요. 이거는 더 이상 깊숙이 공부하면 머리만 아파요.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립니다. 기업회계가 100원짜리를 150원으로 50을 업을 시켰어요. 원래 세법에서 인정 안 되는데 이거는 세법에서 인정되는 사유로 했다고 칩시다. 근데 세법에서는 이상하게 얘가 유보가 30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즉 130짜리였으니까 130짜리를 150으로 얘는 얼마만 업을 시켜야 돼요? 20만 업을 시켜야죠. 너 왜 50이나 업 시켰냐? 나는 20만 시킬래. 입금불산입 30 또는 기존에 있던 송금불산입을 이번 기회에 무슨 조정하면 돼요? 반대 조정하시면 되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답 보시면 송금산입, 그러니까 입금불산입 또는 송금산입 30에 마이너스 5. 그냥 끝. 아주 간단하죠. 마지막으로 7점에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입니다. 얘는 1차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선생님, 그렇게 강의해놓고 1차에서 나오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아니, 내가 절대 안 나온다고 했지.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오시면 풀 수 있으면 풀고요. 못 풀겠으면 틀리세요. 그 시간에 다른 거 맞추시면 되니까. 그리고 아마 그 시간에 다른 사람도 이건 틀릴 테니까요. 굳이 나 혼자 맞을 필요는 없죠. 시험은 다른 사람 다 틀리는데 나 혼자만 그 문제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맞는 거 다 맞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나 실수 안 하고 기본적인 걸 맞으면 합격하는 거니까. 자, 7번의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죠. 양가로 1번 자산 매입의 경우 기업회계 동그라미 1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 그리고 실제 매입가액과의 장부가액 차이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감가상각의 경우는 실제 매입가액이 아닌 장부가액대로 감가상각함.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고급회계 안 배웠으면 하나도 모르는 게 맞고요. 오른쪽 세로의 법인세법은 매입가액과 시가를 비교해서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매입가액으로 자산을 계상 동그라미 2번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크면
시가로 자산을 계상, 시가초과액은 부당행위, 그리고 감가상각은 실제 매입가액과 장부가액 차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송금산입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실 거고요. 몰라야 정상이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밑에 사례를 좀 볼게요. 당기초 종속회사는 지배회사 장부가액 500짜리로부터 건물을 800에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정액법으로 10년 동안 상각한다고 하죠. 그림 보시면 P사가 지배회사고 나는 S사입니다. 나 S사예요. S사 종속회사가 건물 장부가 500원짜리를 800원에 매입해와요. 500원짜리를 왜 800에 매입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시가가 800 언저리에 형성되어 있나 보죠. 근데 P사하고 S사는 지배회사하고 종속회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둘이 마음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칠 수 있는 사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시가가 900원일 수도 있고 시가가 600원일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800원에 사고 팔았다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시가 900인 경우와 시가 900인 경우와 시가가 600인 경우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올려보죠. 자, 일단은 기업회계에서는요. 이거 지금 S입니다. S. 기업회계에서는 확실한 건 건물이 들어오죠. 그리고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현금이 800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800에 샀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현금 800 나가고 건물이 들어오죠. 근데 보다시피 건물, 그러니까 두 개 똑같아요. 시가가 900일 때하고 600일 때 똑같은데 둘 다 건물은 500만 잡습니다. 왜냐면 P사의 장부가액이 500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를 자본잉여금으로 해서 300을 잡습니다. 선생님, 나는 이런 회계처리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데요. 처음 보겠죠? 아직 고급 회계를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고급 회계에서 배우세요. 이렇게 지배 종속 간에 뭔가 자산 부채, 이렇게 건물을 주고받으면 장부가를 그대로 승계하고요. 장부가액을 초과하게 돈을 주고받으면 그거는 그냥 자본거래, 둘 사이의 자본거래로 처리하래요. 그러려니 하세요. 우리는 세법 공부하면 되니까 세법. 자, 처음에 시가가 900이죠? 위에 있는 표로 올라가시니까 매입가액이 시가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네요. 그러면 매입가액으로 자산을 계상하래요. 매입가 800이죠? 자, 이번에는 요거죠. 매입가가 시가보다 크죠? 그럼 동그라미 2번이죠. 시가로 자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부당행위로 보래요. 됐어요? 자, 세무 조정합니다. 세무 조정합니다. 야, 왜 건물이 500이야? 판물 800이지. 야, 자본유경은 왜 잡았어? 자본유경 없애야지. 뭐 건듭니까? 자본 건들죠? 맞아요? 야, 건물이 500이야, 600이지. 맞아요? 부당행위 잡아야지. 아직 안 배웠어요, 부당행위는. 기타 사유출입니다. 상대방이 법인이니까,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 기타 사유출. 그 다음에 자본유경을 줄여. 자,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세무조정. 자, 앞으로 잘 보세요. 지금 배우는 7.7점 종속회사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 얘는 앞으로 뭐에 대해서 하겠어요? 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50 하겠죠? 우리는 뭐에 대해서 해야 돼요? 얘에 대해서 10년 동안 앞으로 80씩 해야죠. 얘는 50밖에 안 했는데 우리는 80을 해야 하니까 지금 더 해야죠.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더 해야 한다고요. 추가 송금산입을 원래는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만 얘는 종속회사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라고 해서 추가 감비를 더 잡습니다. 됐죠? 신기하죠? 다시 얘도 얘는 10년 동안 하니까 얼마씩 하겠어요? 50. 얘는 10년 동안 하니까 얼마씩 할 수 있어요? 60. 지금 추가 더 10을 더 할 수 있잖아요. 감가상각을. 원래는 감가상각은 송금산입을 추가할 수 있다 없다? 없지만 얘는 더 할 수 있다.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사중조정을 다 배우는구나. 사중조정. 그래서 얘는 무려 사중조정이 나옵니다. 어때요? 이거는 기업회계를 잘 이해 못하겠죠. 왜 300의 자본잉여금이 나오는지 그것만 그렇다 치시고요. 그렇다 치시고 나머지 세법에서는 이렇게 매입가액보다 시가가 크면 매입가액으로, 매입가액보다 시가가 더, 그러니까 시가가 더 작으면 그때는 그냥 시가로, 나머지는 부당행위로, 그리고 두 개 잘 맞춰주는 세무조정만 잘하고, 감가상각비를 얘는 500밖에 못하겠지만 얘는 800이나 600에 대해서 해야 하니까 10씩 또는 30씩 더 감가상각비를 송금산입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풀만하죠. 뭐 까짓것 풀만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감가상각비 특수문제까지 마치고요. 계속해서 챕터 9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진행하겠습니다.